안녕하십니까. 두병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직업상담사 2급 1차 대비 직업심리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직무 분석 방법에 대해서 크게는 세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대입근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비교 확인법이 있다, 이까지 우리가 학습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직무 분석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최초 분석법이라는 것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위치는 445페이지 딱 가운데 버팅기고 있네요. 직무 분석의 방법, 이렇게 해서 최초 분석법, 그래서 뉴 아날리시스 메소드 해서 7가지 이렇게 세 분이 딱 있네요. 자, 이러한 최초 분석법은 면접, 관찰, 체험, 질문지, 녹화, 주요 사건법, 그 다음에 작업 기록법 등과 같은 7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인터뷰죠. 인터뷰 가서 만나보는 겁니다. 그 일 어떠냐, 힘드냐, 어려운 게 뭐냐, 필요한 무슨 직무 어떤 그 요건들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말 그대로 물어보는 거죠. 면접법입니다. 인터뷰법인데 많이 활용하죠.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며, 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어떤 그런 직무 분석과 함께 병행해서 많이 쓰긴 하죠.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일단 가서 교통비 들고 또 물어봐야 되고, 또 사람의 어떤 또 시간과 이런 것들이 많이 투자되는, 그래서 어쩌면은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투자됩니다. 그 시간과 경비가 좀 많이 됩니다. 그러나 굉장히 정확한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이러한 면접법도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게 446페이지에 그런 게 나옵니다. 먼저 인터뷰할 때는, 예를 들면 조금 부하 직원, 그죠? 대리한테 뭘 물어보는데 그 옆에 과장이 딱 있으면은 대리가 말 잘할까요? 말 못하죠. 그러니까 어떤 그 감독자와 상사와 좀 떨어져서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속에 있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러한 인터뷰 장소와 환경을 확보해야 되고요. 그 다음 심리적으로 저항감이나 경계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 다음 또 일반적으로 할 때 어떤 그 인터뷰자의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또 답변자도 지나치게 특수한 상황 내지는 감정적인 대답이 되지 않도록 하고, 또 조심하실 거, 그 회사의 무슨 인사에 관한 어떤 그런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얘기를 한다든가, 특히 또 노동조합, 노사관계 문제를 물어본다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특히 또 임금 체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직무 분석 다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직무평가, 직무수행평가라고 얘기했잖아요. 직무평가하는 이유가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통해서 그 임금의 수준을 정한다 그랬으니까, 아직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볼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섣불리 물어보면 이게 검사 과정에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것들만 좀 조심하자. 제가 그냥 몇 가지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쭉 다 읽어보시면서 객관식 시험에 대비해야 됩니다.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래, 맞아, 이 정도는 조심해야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관찰법입니다. observation, 제일 좋죠. 쫙 째려보는 겁니다. 저 사람 어떻게 할까, 뭐 할까, 그죠? 이거하고 비슷한 게 바로 그 비디오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디오법. 그러니까 먼지 나고 위험한 곳에서는 내가 가서 직접 보기는 힘들죠. 예를 들면 무슨 용광로 옆에서 일하는 것을 내가 지켜보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천만하잖아요, 그죠? 관찰법 하기 좀 힘들어요. 그럴 때 이제 비디오를 탁 설치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녹화법이라 그래요. 나중에 뒤에 한번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찰법도 나름대로 괜찮은데, 이 관찰법은 말이죠, 단점이 뭐냐면 정신적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딱 앉아 있는데 화이트 칼라입니다, 업무 내용이. 네, 앉아가지고 그냥 계속 머리만 긋고 볼펜만 돌리고 있어요. 일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 사실 그 사람 일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관찰법은 뭔가 좀 육체적이면서 움직이는 그런 일을 판단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무거운 것을 들고 옮긴다든가, 쪼은다든가, 내린다든가, 올린다든가, 정리한다든가, 탁송, 보낸다든가, 가져온다든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조금은 복잡하지만 그래도 그 직무 내용 전체가 눈으로 확인되는 이런 것에 적합한 직무 분석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나 어떤 그 정신적 활동은 좀 힘들다. 그게 제 아래쪽에 검은 음영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또 체험법입니다. 우리 TV에 그런 거 있었죠. 지금도 하나요? 체험 삶의 현장. 그 체험 삶의 현장.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체험 이렇게 삶의 현장. 보세요. 무슨 어디
우리가 뭐 가수원에서 일하는 사람의 직무가 얼마만큼 힘들고 어려운가, 그거 인터뷰에도 어렵다 그럴 것이고 관찰해도 어려워 보여요. 근데 대체 얼마만큼 어려운가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체험해 봅시다. 조영남이가 불러가지고 가서 뭐 하루 종일 잡초 뽑고 막 사과 상자 나르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알겠죠, 그죠? 고된 노동의 가치를 알무로 해서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로 너무너무 힘든 거잖아요. 가서 체험한다는 게.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걸리고, 일단 연구자의 육체적인 또는 연구자의 정신적인 황폐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질문지법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인터뷰법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그러는데, 사실 인터뷰법만큼 더 많이 쓰는 게 설문지법입니다. 뭐 앙케이트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뭐 조금 야, 설문 한번 돌려봐. 우리 석사 과정에 우리 학생들 저한테 논문 심사로 올 때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자, 설문지 어떻게 만드느냐. 설문지 딱 만들어 오면 제가 일단 뭘 보겠죠, 여러분들? 내용 타당도, 구성 타당도 이런 거 볼 거 아닙니까? 적절한 것으로 배치가 되느냐. 그래서 크롬바 알파 계속 딱 해가지고 동질적인 것은 묶여져 있느냐, 동질적이냐, 이런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설문지 쫙 돌려가지고 몇 개 돌리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범위의 제한이 일어나거나 표본 숫자가 너무 적으면 안 되니까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은 200개에서 한 300개 정도는 들어와야 된다라고, 그래야 정규 분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다 제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해가지고, 그래서 뭐 분석법은 뭘로 했느냐, 뭐 회귀 분석법에서 뭐 했느냐, 또 뭐 평균 간 차이점을 구했느냐,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사회과학 연구 방문을 하는 그러한 모든 과정을 제가 한번 딱 검증을 해서, 아, 이 데이터는 믿을만하다. 그 이전에 해야 되는 게 뭐죠? 설문지법이에요. 설문지법도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 얘기처럼 구성 타당도와 내용 타당도, 그 다음에 안면 타당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런 타당도, 신뢰도가 다 갖춰져야 돼요. 그거 다 확인된 상태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그 논문 쓸 때는 석사 정도 수준에서는 창의적으로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통 기존에 어떤 만들어져 있는 괜찮은 그것을 가져와가 약간 좀 수정을 좀 해가지고, 그죠?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뭐 그래야 또 지도교수 좀 편하죠. 지도교수가 있는데 학생이 지가 만들었다 가져왔어. 그럼 제가 굉장히 머리 아픈 거예요. 도대체 이게 만들어 온 것이 이게 무엇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는지 처음부터 다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눈 지그시 감고, 야, 그 누가 만든 그 검사지가 있는데 그걸로 하지. 그래서 제가 살살 꼬십니다. 그래야 어떻게 논문을 통과시키죠. 족보 논문을 가져오면 어떻게 해요? 질문지법입니다. 쫙 돌려가지고 코딩 작업해서 분석하는 거죠.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 하는 것들이니까. 대표적인 것들이 질문지법 중에서 아까 우리가 배웠던 그 파큐, 우리 여러분 그 지난 시간에 왜 맥코이가 만든 거 있었죠, 그죠? 작업자 중심으로 만든 거, 칙책 분석지. 그 다음에 FJA, 그 다음에 MPDQ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토나우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설문지법인데요. 역시 관리직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직무 분석에서 가장 유명한 그러한 분석지인데, 이게 설문지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녹화법입니다. 비디오 테이프법인데 아까 우리 관찰법의 대용으로 쓰입니다. 주로 어떤 먼지가 많이 나고 위험하고 춥고, 그래서 장시간 관찰을 하기에는 힘들 때 그 비디오 테이프, 감시 카메라 딱 갖다 놓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별표 처리하십시오. 요거 좀 또 많이 나오죠. CIT 기법이라고 해서 주요 사건법입니다. 주요 사건법. 이게 뭐냐면 결정적 사건법이라고 하는데, 어떤 직원이 다른 직원들은 별로 안 했는데 그 직원만 똑같은 직무를 했는데 어떤 직원 하나가 일을 참 잘해가지고 뭐 성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관심이 가잖아요. 관심이. 부릅니다. 자네는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좋은 성과를 얻었냐?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해서 판로를 어떻게 개척하고 어떻게 화법을 써서 소비자들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득해서 이렇게 많이 팔렸다. 이러니까 이 직무는 이 친구처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판매 행위 그 자체에 대한 직무를 그 친구가 한 것처럼 이렇게 분석해야 된다는 거죠. 충분히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좋게 얘기하지만 우리 주변에 이런 친구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같은 동료로서 되게 피곤하죠, 그죠? 너무 일 잘하는 친구 옆에 있으면 우리 다 비교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졸지에 루저가 돼버립니다. 동료 교수 중에서도 너무 잘 나간 교수가 있으면 나머지 우리 같은 평범한 교수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재계약에, 재임용에 엄청난 위기감을 느낍니다. 누가 그래야 되는데요? 척결 대상이라고 그래요. 척결 대상.
남들하고 비슷하게 가져야 되는데 너무 똑똑해 버리면 생기는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그 CIT 기법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북한의 천리마 운동이다. 어떤 협동 농장에서 누가 너무 열심히 잘하는 바람에 그 북한 주민들이 힘들잖아요. 왜냐면 그 친구가 왜 그렇게 높은 성과를 냈냐면 아침에 별 보고 나가가지고 저녁에 별 볼 때 퇴근하니까 성과가 높을 수밖에요. 그래서 그 당에서 딱 나가 조사해 보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뭐 동물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까? 이러니까 별 보고 출퇴근했다. 이러니까 모든 인민은 다 그렇게 해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얼마나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북한 주민 전부 다 힘들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나타나기 전에 찍어내야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있을 수 있다. 자, 이런 중요 사건법에 관련된 시험 문제는 가운데 그 표 검은 거 바로 위에 두 번째 줄입니다. 직무부서 기법 중 사가셨나요? 직무 수행자의 직무 행동 가운데 성과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행동을 구분해서 직무부서하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한 행동 한 친구와 효과적이지 못한 행동을 한 친구, 이 두 사람 비교해서 효과적인 것으로 직무 분석을 마무리하는 거죠. 시험 문제 그런 나온 적이 있어요. 뭐 러시아 취재원에 있는 어떤 직원이 아주 좋은 성과를 내 가지고 그러한 것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 어떤 조사 활동을 한다. 이건 무슨 법이냐? 주요 사건법이에요. 러시아에 나간 친구가 일을 무지하게 잘했다는 거죠. 자기만 독특한 방법으로. 이건 CIT 기법입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2차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CIT 기법도 좋은 것도 있지만 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업무를 본다는 것은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막 엄청나게 노력한 겁니다. 막 별 보고 가서 별 보고 퇴근하고 러시아 가가지고 그 추운 날 밤쪽에 돌아다니면서 판매했습니다. 일반인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건 잘못된 직무 분석이라는 거죠. 직무 분석이란 일반적인, 일상적인 보통의 경우에 보통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직무 성격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버했다. 두 번째, 또 주요사건법 얘기할 때는 오버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보통 좀 멋있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왜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보면 자기가 군대 생활, 자기 원체가 가장 힘들다고 얘기해요. 그죠? 대부분 다 남자들 그러잖아요. 군대 갔다 오면 막 자기가 너무 힘들었고 다른 군대는 다 당나라 군대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무지하게 고생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죠? 또 조금 뻥치는 사람들은 뭐예요? 간첩 잡았다고 막 그러잖아요. 저 혼자서. 그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남자들이 자기가 군대에서 잡았다는 간첩들 다 합쳤으면 아마 우리가 지금 벌써 통일됐을 거예요. 아마 북한에 주민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숫자 다 합치면. 그렇게 뻥을 막 칩니다. 자기 사건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조금 뻥을 튀는 거죠. 남자분들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참고로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첩자 2명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3번입니다.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런 성과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수집된 자료를 분류하고 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걸리고, 또 하다 보면 직무 분석과 관련이 없는 그런 자료를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5가지 내용, 이거 꼭 기억하셔서 1차는 1차대로 잘 나오고 2차 때는 딸딸딸 외워서 쓰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업 기록법입니다. 우리 직업 상담사가 이래요. 우리는 상담하고 나면 뭐 있죠? 우리는 상담일지 꼭 써야 됩니다. 우리 또 이런 것도 뭐 사례 개념화 이런 말도 쓰고요. 사회복지 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거 사례 관리 이렇게 얘기하죠. 사례 관리, 또 케이스 관리 이런 거죠. 케이스 관리, 이 말이 케이스 관리가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남겨놓는다 그러는 거죠. 또 상담일지 안에는 또 우리가 또 추구록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추구록.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이 상담을 통해서 상담 업무에 대해서 A에서부터 Z까지 쫙 내용을 다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일하는 거 안 봐도 상담일지만 딱 봐도 이 상담직이란 직업 상담사란 어떤 일을 하는 것이다. 취업 성공 패키지 상담자가 자기 하는 업무를 상담일지를 쫙 적어놨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면 그것만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일을 하고 하루에 몇 명 정도가 상담에 적합하고 한 사람의 내담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고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 기록법은 오히려 어떤 신뢰도가 확보가 될 수 있다면 엔지니어나 고급 관리자 또는 상담자, 그 관찰하기 힘든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의 어떤 지적인 어떤 그런 작용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관찰법을 하든 설문지를 하든 그걸로 잘 안 된다는 거죠. 주관적 느낌을 많이 좀 적어 놓는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상담자는 더더군다나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는 작업 기록부를 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비교확인법, 대입법은 지난 시간에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방가루 4번입니다. 향후 직무 분석의 변화 방향. 이거 제가 내용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딱 넣어놨는데 최근에 여기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제가 기분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 최근에 나왔던 1차 문제니까 봅시다. 앞으로 직무 분석은 조직 바깥의 사람들 의견도 많이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만의 얘기지 아니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게 되면 그걸 사용하는 고객의 입장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건 역시 직무 분석의 정보로서 얻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직접 관찰이나 설문지보다 자동적으로 수집되는 그러한 것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상담일지 말이에요. 지금 손으로 적는 것도 많지만 예를 들면 취승패라든가 뭐 건설 일용직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취업 매칭해주는 그런 센터의 업무를 보게 되면 전산으로 다 상담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따로 적지 않아도 전산에 다 있으니까 누군가가 그 비밀번호로 와가지고 뭐 이렇게 싹 걷어가지고 한꺼번에 엔터 탁 치면은 작업 일지가 싹 한꺼번에 다 들어온다는 거죠. 예? 그런 거. 앞으로는 이런 그러한 자동적으로 수입되는 그러한 장비가 많이 쓰일 것이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과제 수행 자체 중심으로 수집할 필요성이 있지만 미래에는 과제 외적인 것도 폭넓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스티브 잡스가 말하듯이 IT 분야에 되려면은 반드시 어떤 무슨 IT 분야 쪽에 어떤 감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문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아이폰이 성공한 것, 애플이 성공한 것, 뭐 때문에 성공했다고요? 저는 뜻밖의 얘기를 했잖아요. 애플이 성공한 이유가 뭐예요? 스티브 잡스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뭐 컴퓨터 통신이나 이런 쪽에 아주 뛰어난 인재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한 게 아니라 인문학적 지식이 풍부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인간 중심의 어떤 그러한 제품 구상을 했고 그러한 아이템으로 승부해서 이만큼 왔다. 정말 뜻밖의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애플 입장에서 보면 통신기기라든가 또는 스마트폰 내지는 아이폰을 만들 때 필요한 지식으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문학적 지식.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직무의 내용이 아주 빨리 변하기 때문에 분석의 단위를 좀 더 넓혀서 할 필요가 있겠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죠. 자연과학 쪽에 아니면 무슨 공학 쪽 지식만 풍부하면 된다고 생각했더니 웬걸 공학적 지식 앤드 인문학적 지식도 필요하다. 그래서 요즘은 통습적 인간을 만든다. 이런 많이 들어보셨어요? 통습적 인간. 두루두루 지식을 섭렵한 이러한 통습형 인간을 기업이나 사회나 원한다 그런 얘기죠. 공대 나와서도 인문학을 알아야 되고 인문학을 나와도 공대를 알게 되죠. 요즘은 그 학교마다 그런 게 많이 있고 저희 학교도 그런 게 있어요. 저희 학교도 보면 이렇게 계열별로 이렇게 크로스오버해서 듣게끔 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직무 분석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또 하나 넘길게요. 직무 분석의 원칙입니다. 제가 큰 글씨를 해놨습니다. 뭐 내용은 너무나 간단한 거니까 정확하고 안전한 확인 원칙이 필요하며 또 정확한 기록을 해야 되며 요건을 딱 명시해둬라 이런 얘기입니다. 직무 분석의 원리입니다. 문서로 남겨져야 하며 사용된 절차에 대한 기술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다른 사람도 그 과정을 똑같이 해봤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이론의 일반화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표본의 크기는 커야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설문지 한 50개 받아가지고 정규분표 만든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300, 400개, 250개, 300개 이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정규분표가 딱 나오는 거죠. 그러한 표본의 크기가 적당해야 되며 초보적인 직무 수행의 요구 조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시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무리 적은 단위라고 하더라도 엘리먼트에 속하는 아주 기초 단위라고 하더라도 직무 수행의 요건에 맞으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뭐 NCS라고 해서 NCS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가직무표준이라고 하는 건데 이 NCS 보면 무슨 수행 요건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세밀한 것부터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직업 상담 보면 이런 거예요. 뭐 심리 검사지를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비치할 수 있어야 된다. 내담자에게 친절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기본적인 내용을 다 문서로 다 문건으로 다 해놨어요. 여러분들 취급 설문지를 구분하여 비치한다. 그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다 넣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전체 직무의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 분석과 유사한 개념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무 분석의 절차와 단계, 늘 헷갈려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주셔야 됩니다. 절차는 5단계입니다. 451페이지 상단에 그림 있죠. 요거는 5절차. 자, 5절차예요. 절차는 직무 분석 절차는 5단계. 직무 분석의 단계는 3단계입니다. 어디 있냐면 452페이지 위에 보십니까? 직직자라고 저는 그렇게 외우는데 직업 분석, 직무 분석, 작업 분석. 그래서 영어로 보십시오. occupational analysis, job analysis, 그 다음에 task analysis. 그럼 그 앞에 거 봐봐요. occupational, 그 다음에 job의 J, 그 다음에 task의 T, OJT네요. 여러분 OJT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현장 그 훈련 방법이죠. 현장 훈련이죠. OJT가. 그러니까 절차는 5절차. 단계는 3단계. 3단 우산 이렇게 오세요. 3단 우산. 우리 5단 우산은 없으니까 3단 우산, 5절편 이렇게 오세요. 절편이 5개다. 5절편 3단 우산이다. 이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이게 헷갈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직무 분석에 3단계를 써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절차만 5단계만 생각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합쳐가지고 대충 3단계 만들어 써버리면 큰일 납니다. 5절차 3단 우산이에요. 3단 우산은 OJT. OJT는 O는 직업이니까 직업 분석, J는 뭐예요? 잡이니까 직무 분석, T는 태스크니까 작업 분석. 이렇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오시고. 뭐 이왕 넘긴 거 452페이지 계속 갑시다.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직무 분석 3단계, 3단 우산을 펼치고 나면 남는 게 뭐냐면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가 나와요. 시험 문제는 다음 중 직무 기술서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그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고 직무 명세서는 어떤 게 들어가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것도 여러분 이렇게 구분하십시오. 직무 명세서의 명자가 이런 명자라고 하십시오. 이런 명자, 사람 이름 명자 이렇게 보십시오. 그러면 직무 명세서는 사람에 관한 것들이에요. 사람에 관한 것들. 반대로 직무 기술서는 사람이 아닌 그 일, 요건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에 대한 것, 직무에 관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직무의 명칭, 급수, 조직 내 위치, 직무의 목적, 직무에 사용되는 기계, 도구, 장비, 보조 장비, 기타 물품, 그 직무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최종 생산품, 환경, 수행하는 과정이나 근무 환경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기술서입니다. 그런데 명세서는 뭐예요? 사람 이름 명자라고 그랬으니까 사람에 관한 겁니다. 어떤 것들인데요? 453페이지 밑에로 가봅시다. 양가로 2번. 찾으셨어요? 직무 명세서. 찾으셨어요? 예. 네. 그 직무 명세서라고 이 유명한 단어가 있네요. 스펙이라는 단어 여기 있네요. 그죠? 우리가 줄여서 부르잖아요. 이거 어떻게 발음하나요, 이거? 스펙이라고 합시다. 원래 이게 원어죠. 그죠? 근데 이 스펙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죠? 바로 명세서입니다. 스펙. 네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뭐냐? 지식이 뭐냐? 우리 그 스펙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직무 명세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ASK, 우리가 배웠죠. 맥코이가 만든 작업자 중심 Work Oriented Analysis라고 배웠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뭐 스킬, 또 뭐가 있어? knowledge 이런 거, 캐릭터 여기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작업자의 적성, 지식, 기술, 능력에 대한 부분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분됩니다. 자, 구분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453페이지 그 페이지 위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나오는 것들이 다 뭐냐면 직무 기술서를 쓸 때 조심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직무 기술서를 쓸 때 위에서 네 번째 줄, 특히 과제를 기술할 때는 다시 말해서 과제를 직무 기술서로 쓸 때는 현재형으로 쓴다. 그러니까 올린다, 내린다, 구부린다, 보관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사람이 하는 거니까 능동형으로 문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 3번 가급적 간결하고 직접적인 문체를 사용하며 동사를 사용, 구체적인 단어, 구부린다, 올린다, 보관한다 이런 거죠. 작성한다 이런 거예요.
문서 작업 등을 한다. 이렇게보다는 문서에 관련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순서를 배치하고 번호를 매긴다. 뭐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가급적 수량을 나타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직업 정보를 배우게 되면 그냥 좀 무거운 물건 올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5kg 이상의 물건을 수차례 반복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주로 업무를 80% 이상을 외부에서 한다. 이러면 이것은 바깥 활동입니다. 야외 작업이라는 뜻이죠. 또 업무의 80% 이상을 다른 사람이 하는 업무에 대한 감시 감독을 하는 사람이다. 그게 관리자예요. 내가 다른 사람 일하는 거 좀 지켜보기도 하고 애들 지도하지. 이 정도는 안 된다는 거죠. 업무 내용의 몇 프로 정도가 다른 사람의 업무에 개입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관리자예요. 근데 한 20%밖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은 관리자 아니에요. 동료일 뿐이죠. 이렇게 수량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시험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느나 속어 안 됩니다. 그러나 어느나 속어가 아니면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거 있죠. 현장에서. 그러면 받아줍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도우미예요. 도우미. 도우미는 사실 언어죠. 속어일 수도 있겠고요. 도우미라는 말은 우리 국어 사전에도 안 나왔던 단어예요. 도우미. 이거는 도움을 주는 사람에다가 플러스 명사의 의미를 붙인 거잖아요. 그죠? 원래 도우미가 맞아요. 근데 조금 연어마 법칙에 의해서 제가 굉장히 유식한 소리 하네. 연어마 법칙에 의해서 도우미라고 이렇게 딱 했어요. 받침 없이. 이게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다 통용되는 거예요. 판촉 도우미. 무슨 일 하는지 느낌 팍 오죠? 그죠? 뭐 요즘은 버스 기사분들한테도 그러대요. 운전 도우미 이렇게 얘기하시대요. 이동 도우미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도우미란 말 쓰면 뭔가 보조적이면서 도와주는 사람 이 느낌 있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도우미란 단어가 한글 사전에 이제 올라왔어요. 표준어로 쓰겠다는 뜻이죠. 언어는 사회성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쓰는데 아무 지장 없으면 단어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454페이지 보면 직무 분석에서 오류입니다. 이거 시험에 좀 잘 나오는데요. 부적절한 표본을 추출하는 경우 또 반응 세트가 있어요. 반응 세트가 뭐냐면 거기 나오는 거 이런 겁니다. 반응 세트란 리스폰스 세트라고 하는 건데 사람들이 예상되거나 왜곡된 방법으로서 질문에 대해 일괄적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어떤 경도가 된다는 얘기죠. 처음에 딱 설문지를 돌립니다. 설문지법에 의해서. 그러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하다가 에이 다 아니네, 아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안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지는 항상 이렇게 예, 아니요가 번갈아 나오게끔 해놔야지 자꾸만 예 이렇게 놓으면 밑에 거도 그냥 예겠지 하고 그냥 다 체크해버립니다. 이건 별로 안 좋은 질문지죠. 그죠? 그 반응 세트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직무 환경의 변화입니다. 새로운 공정 또 새로운 기계 이런 것이 막 나오면서 실컷 했는데 금방 다른 직무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작업자의 행동 변화입니다. 이것도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전문가가 와서 내 직무를 분석한대요. 그래서 평소대로 여러분 일하십시오. 오늘 외부에서 온 전문가가 여러분의 직무를 분석하려고 합니다. 이러면은 직무 분석 우리가 좀 배운 게 있어가지고 직무 분석하게 되면 직무 평가할 거고 그건 내 월급을 결정하는 문제고 또 내 인사고과하고 관련되는 걸로 갈 것 같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일을 열심히 하는 척 해요, 안 해요? 평소보다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척 하죠. 그죠? 전화기를 딱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 보이죠? 이렇게 딱 전화 받고 예 어디십니까? 예 물량이요?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평소처럼 일하는 거 보여요. 그냥 그죠? 근데 그걸 딱 이게 여기 낍니다. 전화기를. 그리고는 팔 하나 걷어 이 저기 뭐죠? 와이셔츠를 딱 긋고 말이죠. 예 뭐라고요? 몇 상자요? 5상자? 예 잠깐만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막 그러면은 똑같은 주문 받는데 누가 보면 이게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팔에 토시 같은 거 한번 껴봐요. 토시. 이건 뭐 그 사무실 일이 지가 다 하는 것처럼 보여요. 바로 이런 행동을 해버린다는 거죠. 잘못된 직무평가가 직무 분석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토시 끼고 한번 일해보세요. 아마 여러분 상사님이 갑자기 썩 지나가다가 웬일이야?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일하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데. 그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직무 설계와 직무 분석이 있는데요. 제가 직무 분석 설계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제가 넣은 것만 가는데 다만 여러분들 그 밑에 보면
직무 확대, 직무 충실, 직무 순환 이런 거 있죠, 그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무 순환, 직무 충실, 직무 확대. 요거는 개념을 묻는 문제가 좀 잘 나오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직무 확대는 n-이니까 그냥 이것저것 다 시켜보는 거고, 직무 충실은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그 어떤 그러니까 엔리치먼트 더 풍부하게 하는 거죠. 풍부하게. 그 사람이 회계 담당이면 회계 담당된 더 심화된 교육도 받게 하고 또 다른 뭐 어떤 그런 뭐 회사에 좋은 회계 담당 프로그램을 또 배우게 해서 그야말로 엔리치, 그야말로 회계 분야의 초전문가로 만드는 그러한 직무 설계를 종업원들에게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직무 순환은 일반적으로 뭐냐면은 막 돌리는 거죠. 총무과 했다가 인사과 했다가 자재 갔다가 영업 갔다가 이렇게 해서 모든 파트를 다 돌아가게 하는 거고, 직무 확대하고는 좀 달라요. 직무 확대는 뭐냐면 예를 들면 생산 관리가 하면서도 생산 관리에서 뭐 재고 관리도 좀 해보고, 재고 관리에서 좀 더 해서 물품 관리도 해보고, 예를 들면 뭐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약간씩의 조금 인접한 부분을 좀 더 하게끔 해주는 것은 라지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은 보직을 돌려보는 거고, 엔리치는 좀 더 풍부하게 전문가로 만들어가는 것,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무 분석에 관한 공부를 다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교재 450페이지 나오는 직무평가, 가장 중요하죠. 뭐 우리 돈 얼마 받느냐, 내 일의 가치가 뭐냐, 이런 것들이죠. 노동의 가치에 따른 임금을 받아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직무평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토식기고 한번 해보세요. 엄청나게 공부 잘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